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3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도 각자 일주일 동안 본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타르코프스키의 데뷔작 이반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예,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과 독일군 사이에 소련에 속해 있는 이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면서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 음. 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물론 소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긴 한데 네, 어린 시절에 억압되는 자유 속에서 그 소년의 고통이랄지 음, 메타포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아마 타르코프스키가 소련 국적의 감독이 아니었더라면은 음, 좀 더 자유로운 소재와 음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예술 같은 영화를 더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거는 일단 화면 구도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음,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한 컬러를 눈앞에 펼쳐놓은 듯 너무나도 화려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특히나 그 초반에 그 입안을 카메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보여주는 그 구도라든지, 엄마랑 같이 우물을 쳐다보는데 우물 속에 반사된 그들의 모습이랑 그 물 속에서 마치 그들을 보는 듯한, 어떻게 이걸 촬영했지 싶을 정도로 신기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놀라면서 봤고, 네,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군인들 사이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치, 갈라진 틈 사이에서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을 잡아주면서 음, 구도가 참 지금 리메이크로 고스란히 가져와도 전혀 예술적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멋진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이 놀랐어요. 네, 그리고 타르코프스키를 몇 편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이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통해서 잘 집약시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엔딩씬에서는 추상적인 장면이 멋지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억압된 소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뜻을 표출하고 싶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저는 키비리아라고 하는 작품을 봤습니다. 키비리아. 네, 1914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인데 배경은 2차 포에니 전쟁 시기고요. 한니발이 로마로 쳐들어가는 때가 배경이 되죠. 로마에서 살던 키비리아라는 소녀가 주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고용인들하고 같이 도망을 치다가 해적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로 팔려가게 되고 여기서 인신공양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근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스파이로 카르타고에 파견되어 있던 풀비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노예 마치스트를 데리고 키비리아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데려오지는 못하고 도중에 행방을 잃고 말죠. 키비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그리는 시대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년이 넘은 영화인데 구색을 꽤 갖췄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슬로우 트래킹 같은 것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더라고. 그리고 시라쿠사 공성전을 이 영화에서 그려냈는데 그것도 꽤 볼만하다 싶었고, 이 바다에 배 띄우고 화공으로 불태우는 뭐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영화가 만들어진 지 한 20년도 채 안 되던 시기에 만든 영화임에도 태조왕건 정도 수준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네, 저는 다음 작품으로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2009년 1월에 용산 참사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음. 일단 아주 재밌습니다. 음. 전개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용산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왜 세입자들이 농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그 농성을 버리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경찰들과 용역 직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그것에 연관되어서 어떤 식으로 압박이 들어갔는지까지 그렇게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뇌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는,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선 피해자이고 누구의 입장에선 가해자였는데 그냥 껍데기였을 뿐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재밌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1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인터뷰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정부가 온다면 이런 사고가 또 오겠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딱 3년 뒤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3년 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예견이나 한 듯이 만들어져서 참 씁쓸했고,
최근에 정치적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7년간 그들이 없는 언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승호 기자 필두로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또 저수지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언론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로 넘어와서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2개문 정도로 영화를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흑백 논리처럼 가는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그 사건에 대해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다큐멘터리들이 도움되지 않나. 앞으로도 영화를 도구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은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음으로 디어리스트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홍콩에서 나온 영화고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전처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티안웬준이라는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상점을 운영하던 와중에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행방이 묘연하죠. 근데 결국에는 실종자 부모 모임의 연주를 통해서 어찌어찌 아들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유괴를 했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치. DNA 검사까지 한 끝에 아이를 돌려받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여자는 유괴와는 일단 무관하고 그 여자의 전 남편, 지금은 사망하고 없는 그 사람이 아마 유괴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윤곽이 그려지죠. 그리고 아들은 정작 부모를 이제 까먹은 거야. 너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신을 돌봐주던 이 여자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데, 감독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1000mm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진가신입니다. 근데 틀딱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촬영 같은 게 굉장히 세련되더라고.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 뛰어가는 씬이라든지 뭐 이 길거리의 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서 요즘 중국 영화가 그래도 기본기 차원에서 꽤 올라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점이 실화라는 소재하고 거리감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결말에 가면은 아예 실제 영상을 보여줘. 이 영화의 인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당시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영상으로 보여주거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싶더라고. 대충 사진이나 몇 개 보여주고 끝났으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실제 영상을 한 3, 4분 정도 계속 보여주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독자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의 만듦새도 좀 아쉽다 싶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중국 사회의 병폐나 모순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여주려는 의도로 들어간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설프더라고. 그래서 그럭저럭 볼만은 했는데 완성도가 많이 부족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룬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여기까지고요. 내 곁에 있어줘를 2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